네,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장주현입니다. 9월에 하는 사대 포럼에 원래는 뭐 참여를 해야겠습니다만, 저희과 답사가 이제 오늘부터 있습니다. 이제 23일, 24일부터 답사가 있고, 제가 이제 교육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리적으로 제가 참여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학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일종의, 이런 방식으로 절충안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브로 이제, 보시기를 원하시고, 제 논의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라셨을 만한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는 조금 미리 양해 말씀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고를 간단하게, 길지 않게 간단하게 썼었는데요. 그 원고를 가지고,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목이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등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 제가 이제 원고에서도 썼습니다만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교육학 분야에서 교육학이나 뭐 교과교육 분야도 뭐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 뭐 정보기술, 컴퓨터 기술 뭐 예전부터 썼던 말인데 그런 기술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교육계에서도 이런 발달한 기술들을 가지고 뭐 일선학교의 수업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라든지 그런 데 적용하면 학생들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호의적인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반면에 호의적인 기대하고는 별개로 일종의 뭐 기술의 과잉으로 인한 디스토피아가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에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대표되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 기술에 대한 논의들은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제 그 기술이 좋은 것이냐, 좋지 않은 것이냐, 교육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로 치환되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큰 틀에서 본다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도구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인간은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의 교육학에 일정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물론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자는 기존의 연구가 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학에 문제가 있고 그 기존의 교육학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의 방식을 달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제가 좀 담아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을 어떻게 볼 것인지요? 알파고의 승리가 햇수로는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3월 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오기 전해에 이제 이게 있었던 일인데, 2016년 3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벌써 한 꽤 많은 시간들이 지났죠. 그 이후로도 많은 변화와 발전들이 있었고, 소위 말하는 기술적 특이점이 오는 시기, 강인공지능의 지배가 머지않은 듯 보인다.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더 걸리겠습니다만, 누구는 2030년이다, 누구는 2045년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과거 19세기 러다이트들이 그랬듯이 인공지능을 박살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사람들 중에는 인공지능의 발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디스토피아를 우려하고 마치 이제 인공지능이 스카이넷 같이 인류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면 이미 기술의 잠식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 인공지능을 파괴하겠다는 것을 주도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설가 켄 리오의 소설에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애플의 시리나 이제 구글의 알렉사와 같은 그 프로그램인데 그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아무리 자유로워지고 싶어도 실제로는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이제 그런 한계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그 프로그램을 쓰는 게 너무나 편하고 익숙해서 어느 순간부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호나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이 과연 내 것인지를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더 점점 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무기력해지는 그런 양상들을 띠게 되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인공지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공지능에 대한 자발적인 파괴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지, 인공지능을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보자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교육학은 이러한 방식을 기본으로 삼았고, 소위 말하는 근대교육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로 이런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인공지능을 교사들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인공지능이 교사와 학생들이 매몰되어서 교육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닐까. 최근에 이제 대두되는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이런 식의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고 향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발달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인공지능이 교육에 끼칠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양자의 상이한 관점들이 병존하는 것이 지금의 교육학계의 상황, 교육학계 혹은 교육계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저의 판단입니다만, 활용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시도해야 되는 게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상이라고 하는, 이제 오브제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미술에서 씁니다만, 자연스럽게 이제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구분을 떠나서 구분 이전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를 먼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어떤 관계를 지닐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다른 사물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목이 약해서 이제 수업 시간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지금처럼 주문할 때도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그럼 이제 제가 쓰는 이 도구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 도구들을 기물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기물들과 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가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기계의 영향으로 변화된 인간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이것을 마냥 병리현상으로 간주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절대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이스가 열린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또 절대적으로 무슨 병리현상 디스토피아가 생겨서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저는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에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번 원고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극단적이기도 하고 공격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등론이라고 하는 관계의 전환이라고 할까? 관계를 보는 방식의 변화라고 할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인간과 인공지능이 대등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교육학이 간주해왔던 인간관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중심으로 놓는 인간 중심주의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있어야지만 저는 교육학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학의 미래가 있고, 그 교육학을 통해서 이제 배출되는 새로운 교사들의 통찰력과 안목에도 교육학이 다시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육학이 관주했던 인간관, 이제 인간학적 교육학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인간관의 한계가 있어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등론 정립을 통해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는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주제일 것 같고, 저도 이제 이런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화두를 통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십 년의 시간들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교육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제 주로 이제 이거는 교육학보다는 이제 타전공, 이제 교과 교육도 아니고 타 학문 분야에서 교육학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협소하고 몇몇 최신 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서
다른 전공 분야에서는 교육학에서 참고할 만한 두드러진 연구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과도한 해석이 과도한 비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과도한 비판들을 통해서 뭐 우리가 잘하고 있기는 한 건가? 이제 그런 식의 한 번의 자기 반성을 해볼 수 있는 계기는 되겠죠. 전통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고 혁신을 통해서 저는 학문의 발전을 도모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토론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찾고 더 높은 수준의 학문을 모색해 보는 것이 이번 짧은 원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평등이 아닌 대등이라고 하는 논의들을 펴고 있는데 평등과 대등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평등한 교육이 아니라 대등한 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면 그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약간 뭐 A4 한 페이지 정도로 썼습니다만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간명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등이라는 용어는 평등이나 동등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간단한 문장, 남녀는 평등하다를 검토해보면 이렇습니다. 평등이라는 점은 인간이라는 범주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남녀는 루소가 지적하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같고 나머지 모든 면에서는 다릅니다. 성별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지 않죠. 제가 뭐 지금 막 이제 200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당연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그런 다양한 그런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동일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녀는 분명히 평등하지만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와 사회적 장치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 점에서 평등은 조건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개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 앞에서, 법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평등하다. 그런 식의 용어들을 사용하죠. 그런 면에서 평등은 조건절입니다. 뭐뭐에 관한 평등이라고 하는 수식이 붙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평등의 개념들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개념은 아무런 그 한정 없이 무차별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영역에서, 특정한 조건에서, 특정한 대상에서, 특정한 가치 기준 안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등과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동등 역시 조건절을 필요로 합니다. 동등한 수준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의 판단, 뭐 여기서는 화폐라고 하는 액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특정한 다른 통계 지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등한 수준이라는 것 또한 누군가의 판단을 필요로 하며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평등과 동등은 모두 불완전한 개념입니다. 동등한 수준의 처우 개선은 비교 대상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양자는 동등해지거나 평등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조건이 불거지고 동등한 처우 개선의 성과, 이것 또한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소중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차등한 것들이 다시 불거지면서 과거에 내가 얻었던 소중한 성과가 빛을 잃게 됩니다. 평등을 향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차등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사람들의 좌절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대등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대결할 때 대자잖아요. 서로 다른 주체가 마주보고 겨루고 있습니다. 양자는 서로 화해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평등이 조건절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대등은 조건절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등한 두 사람은 서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양자가 같은 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대등이 출발하죠. 같은 격을 가진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굳이 조건절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저와 제 아들은 대등하고, 저와 제 안사람도 대등하고, 저와 제 아이를 봐주시는 관리사님도 대등하고, 저와 학생도 대등하고, 저와 다른 교수님들도 대등하고, 저와 직원 선생님들도 대등하고, 저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제가 지금 이거 들고 있는 컵도 대등하고, 이제
저와 인공지능도 대등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대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 힘이 약하다, 뭐 힘이 세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얼마든지 제가 들고 있는 이 컵을 깨버릴 수도 있고, 뭐, 저와 힘이 약한 사람하고 붙으면, 싸움을 벌이면은 제가 뭐, 지진 않겠죠. 대등은 그런 류의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밀하고 정교한 도량형을 적용해서 평등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화저울로 측정값을 따져서 평등한 수준으로 재분배하는 것을 신장과 체중이라는 차등의 조건에 맞추어서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평등이나 동등이 아니라 실제로는 차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아시아 철학사에서 기이론론으로 말하자면 사람과 사물이 모두 기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대과학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사물이 분자와 원자로 환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대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왜 사람과 사람이 대등하냐라고 했을 때 그거의 그 하나의 근거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사회학, 흔히 이제 STS라고 부르는 과학기술사회학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액터 네트워크 티오리 뭐 그래서 ANTM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행위자 뭐 혹은 행위소 이렇게 말하는 개념에서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를 구분하지 않고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가 모두 어떤 사회적인 현상과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등론적 사고는 인간이 사물보다 우월하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 인과 물이 서로 다르지 않다. 이제 뭐 그런 뭐 인물균 뭐 이런 관점과도 상통하고, 뭐 또 여러 가지의 근현대의 사상에서 볼 수 있는 음, 사상적인 이제 맥을 잇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등과 동등이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인류가 늘 고민해왔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뭐 히라버에서 쓰는 이소노미아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히라버에서 평등을 이소노미아라고 하는데, 그 이소노미아라고 하는 것도 결국 원래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리고 그 분배받은 땅을 나눌 때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에 자리 잡은 조건 상황 X에 국한되면서 결국은 차등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차원에서 평등을 실현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인간의 정체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뭐 정체성 정치나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동시에 그 정체성과는 별개로 일종의 레이어처럼 다른 정체성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붙어 있는 것이 인간의 자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를 해결하는 문제는 교육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의 영역이 되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탈정치적 이상이 정치가 극단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모순적 상황을 낳게 되고, 동등 역시 마찬가지여서 조건 충족을 그 기준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 이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등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체가 대등하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관계론의 변화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와 학생이라고, 이를테면 이제 교사와 학생이라고 하는 구분을 넘어서서 조금 더 이제 그 관계의 대등한 차원을 강조한다면 동학이라는 표현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는 이래야 되고 학생은 이래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마치 이제 과거 유학에서 보면은 군군신시 부부자자를 떠올리게 되고, 니코마코스 유리학에도 이제 마땅한 사람이 마땅한 경우에 마땅한 방식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서로 대등한 존재로서 이제 서로가 이제 공부를 향해, 교육을 향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요새 하고 조금 구체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아를 지니고 내면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탁월하지만 인간의 가능성이 긍정적 결과가 아니라 부정적 파멸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뭐 1차 세계대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 2차 대전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 능력이 대단해 보이지만,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제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보듯이
차등론에서의 인간은, 차등론을 내면화하고 있는 인간, 달리 말해 인간이 우월하다라고 간주하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완벽해질 수 없는 약점만한 절대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절대자는 절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점이 굉장히 많아서 알고 보면은 그 절대자의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허세에 가까운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등론은 인간의 존재론적 우위를 인정하는 대신 모든 존재가 각자의 방식으로 전체 삶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등의 두 상대로 인공지능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지녀야 할지, 그리고 그 대등의 양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는 차등의 관계죠. 좀 약간 나쁘게 말하면 노예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죠. 그래서 뭐 조금 앞으로의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일들을 대체하게 되고, 인간이 직업을 얻지 못해가지고 이제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면은 뭐 인공지능에게 세금을 물려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주장을 펴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인간은 개발의 권능을 발휘한 창조주의고, 이 인공지능은 창조주의 이익과 공공선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의 원칙, 인공지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 실로마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귀한 존재고 인간의 삶을 위해서 하늘이 내려준 자연과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근대 인간의 사고방식이죠. 인간에게 인공지능은 그가 쓸 수 있는 여러 도구 중에 하나이고, 인공지능 또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지배 피지배 관계죠. 쓸모가 있으면 대접받고 쓸모가 없으면 폐기됩니다. 창조주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의 생사 예탈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역전될 가능성들이 보인다면 그때부터 이제 인간은 복잡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배 피지배 관계가 현실 세계에서 역전될 가능성이 생기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한편으로 굉장히 과격하고 극단적인 해결책을 통해서 기존의 체제와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국에서 뭐 신강 위구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제도 중에 하나로 사회신용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글은 아니겠죠.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데서 그 빅데이터를 받아서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한 다음에 그 개인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그 정부가 관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너 언제 뭐 도서 반납을 안 하지 않았니? 너 언제 어디서 뭐 그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니? 뭐 그런 식으로 막 그 관여하는 방식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방식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철학적 논리의 발달이 촉진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되었다면 철학의 역할은 그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새로운 상황을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일종의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죠. 사고의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철학적 논리의 발달이 촉진되고, 뭐 제가 하는 활동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인공지능의 딥러닝이 촉진되면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미술이나 음악 창작물을 만들거나, 최근에 이제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사진들 조합하고 거기다 음악 넣어가지고 막 그 뭔가 영상들을 만들어 주잖아요. 작품을 연주할 수 있지만 자신의 작품 활동에 대해 아직까지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왜 이걸 했느냐. 내가 뭐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인공지능이 창작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저는 대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건 또 아닙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행위가 인간에게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능력까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통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차등과 차별을 일삼고 계급과 민족의 탄압을 정당화하는 사고방식이 더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이 컵을 들고 물을 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이 굉장히 약해서 이 정도 말만 해도 목이 막 갈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컵을 가지고 물을 마시면 저는 이 컵을 잘 쓰고 있는 거죠. 적절하게 설거지를 해서 저희 집에 찬장에 넣어놓고
다시 꺼내서 쓰고 다시 찬장에 넣어놓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컵을 깨서 뭐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다든지 하면은 이 컵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컵이 잘못해서 문제가 된 거는 아니고 제가 잘못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정치와 경제라는 차등의 논리를 내면화하고 이를 교육에서 역없이 수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인간과 기계가 대등하다는 인식을 갖추지 못해서 기계를 이용해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착취하려는 사고방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인간을 착취하고 기계를 착취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 강인공지능의 세상보다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랑이를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맹자에 나오는 것처럼 더 가혹한 정치를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율적이고 이성적 존재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에게 근본적 자율성이 있었던가요? 계몽사상 이후에 인간에게 자율성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물론 이제 과거의 스토아파들에서도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서 말하는 자유, 일종의 뭐 엘레우세리아라고 하는 것들은 내면의 자유에 가깝고요. 그 이후에 나타난 중세 철학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은 신이 부여해준 상황에서의 자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이 이제 일종의 그 마리오네트라고 하나요? 이제 실 달아가지고 쓰는 인형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히랍 비극에서 많이 썼었는데 그 인형을 이제 돌리는 것과 비슷하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신으로부터 해방된, 신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진 인간의 근대의 인간은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만 인간에게 근본적 자율성이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보게 됩니다.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서 접하는 외적 자극에 중독되고 인터넷 댓글과 SNS 여론을 휘둘리는 모습은 내가 과연 자율적 이성적 존재인 것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이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을 확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고대사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생존기술과 기억력이었죠. 뭐 호메로스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그 많은 시인들은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의 암기는 뭐 기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대사회의 인간은 경제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토마스 칼라일이 계속 뭐 생산하라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밑에 줄이죠. 경제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받습니다. 인공지능을 대등한 주체로 바라보게 되면 인간에게 요구되는 능력도 새롭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고 뒷방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만듭니다. 대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양자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기물에 생명이 없다고 해서 천대받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이 되고 또 특히 이제 그 교육학에서는 동물의 학습 능력과 인간의 학습 능력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랜 전제였었는데 생물학의 발달, 그 다음에 이제 뭐 딥러닝의 발달,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학습에 대한 기본 전제들을 재검토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크게 확장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좀 깊고 넓게 심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뜻을 품어도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물의 도움이 꼭 필요하죠. 과거의 사람들이 사마천이 아무리 큰 뜻을 가지고 그 대단한 고충을 겪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고충을 겪었던 사마천이 글을 쓰려고 하더라도 죽간이 없으면, 대나무가 없으면 대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쪼개가지고 말려서 그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죽간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죽간이 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소실되거나 망실되었다면 우리는 사기를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이 아무리 큰 뜻을 품고 큰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물의 도움이 없이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포함한 모든 기물을 존중하고 소중히 다룰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과거의 선인들은 작은 그릇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도 글을 새겨서 이제 그걸 명이라고 하는데, 명을 새겨서 사용할 때마다 곱씹으면서 삶의 자세를 점검했던 경우도 있었고, 예전에 이제 문학책에서 배웠던 유씨 부인의 조친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바늘 하나 부러졌다라고 그 바늘의 히스토리들을 막 쓰지 않습니까? 국경에서 친척 누군가가 막 바늘을 하나 줘가지고 아 이거 너무 좋구나 그러면서 막 쓰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과거의 일상사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알고리즘은 자아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아서 내가 입력한 검색어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삶을 진실된 자세로 살면서 인간의 우월함을 낮추고 인공지능과 내가 모두 세상을 이루는 면에서는 같은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저는 교육을 바라보는, 그리고 교육학을 연구하는 새로운 관점들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얼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은 인간학을 표방해 왔죠. 칸트의 교육학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만이 교육이 가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이 교육학의 오랜 역사에서 금과옥조처럼 다루어져 왔습니다. 현대 교육학자들은 이런 전제 속에서 교육과 다른 활동을 구분해 왔죠. 교육학습, 훈련, 훈육, 지도 등 이제 흔히 분석철학적 교육학에서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인간 교육의 본질적 요소를 추려서 과학적 방법을 활용해 연구를 수행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흔히 말하는 실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교육학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계가 학습이 가능한가라는 주장은 의외로 많은 방향 수정을 필요로 합니다. 서양 철학에서 인간이 학습이 가능하다는 전제는 마음의 이성적 활동, 그러니까 그 푸시케의 로지스티콘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두 말을 합치게 되면은 이제 사이콜로지, 심리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죠. 이러한 사고방식은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푸시케를 로지스틱해하는 학문,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은 인간의 행동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정량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행동의 양적 질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교육에 대한 가장 널리 쓰이는 통상적인 정의로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라는 말들을 써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계가 학습이 가능하다, 혹은 뭐 동물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능이 똑똑하고 뭔가 학습을 할 수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교육학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통적 교육학에서 존재하고 있는 인간과 생명의 특성인 이성적 사유 능력과 큰 관련 없이도 자체적인 학습 능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논의의 초점은 영혼의 실제 여부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과학자들의 소관이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마 밝히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학은 더 이상 교육에 인간이 결합되지 않는 인간학적 교육학 이런 말을 연상시키시면 됩니다. 교육에 인간이 결합하지 않은 이러한 존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에 대한 답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 교사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냐, 이런 질문은 저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평생 동안의 데이터를 모두 저장하고 죽은 사람이 새로운 육신에 자신의 데이터를 몽땅 덮어 씌운다면 우리는 그거를 교육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동안 겪었던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데이터로 변환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덮어 씌우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걸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F 소설 같은 데서 가끔씩 나오는 내용들이죠. 일론 머스크가 실험하고 있는 뉴럴링크, 돼지에다가 뭔가 칩셋 꽂아가지고 하고, 이제 윤리적으로도 말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 자체가 말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갓 태어난 아기에게 강아지처럼 칩셋을 심어서 데이터 송수신을 원활히 하고, 와이파이를 키고,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 키면 살고 와이파이 끄면 죽고, 이제 그런, 메타포들도 있죠. 이를 이제 오늘날 심리학에서 사고와 행위의 원천인 뇌와 연결하면 굳이 가성비 나쁜 교육학을 할 필요가 있는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가성비 나쁜 활동이잖아요.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12년, 대학 교육 포함한 16년, 그것도 모자라서 대학원까지 하면은 뭐 한 20년 동안의 교육을 해야 되는 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대표적인 행동주의자 왓슨이 저질렀던 오류를 이제 그 사람이잖아요. 나에게 뭐 애들 갖다 주면은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했던. 하지만 이제 이분의 개인사는 또 불행하지 않습니까?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그 인공지능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교육학자들에 대한 평가로서 신행동주의라고 하는 뉴 비헤이비어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SF 소설들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논쟁들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대 교육학은 인간이 교육을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해 왔습니다. 그 점에서 교육학은 심신이원론적인 관점을 견지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심신이원론에서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누가 먼저라고 말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은 실제로 봤을 때 마음은 몸을 통해서 생각할 거리를 얻게 되고 몸은 마음을 통해서 행동의 의지를 구체화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심신이원론이라고 하는 표현도 저는 과연 적절한 것일까? 조금 더 다른 이해의 방식은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이분법에서 심신이원론적인 사고를 해왔던 교육학의 경향성은 순정품인 인간을 교육 대상으로 간주하고 불량품인 인간에 대해 교육 가능성을 간과하는 태도를 내면화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서는 교육학습이 인간을 위한 전유물이 아님을 인식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학은 인간학이라는 명제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기보다 생명과 영혼을 갖지 않은 기계 또한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진지하게 포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과 사물을 구분하는 차등의 관점 대신 대등의 관점을 적용해야 인간과 인공지능을 비롯해 인간과 동물,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여러 존재들의 활동을 연구해서 교육의 전반과 사회 전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구체적인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에 대한 많은 책임을 제가 떠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올해만 지나가면, 이제 올해는 저 학과장도 끝나고 하니까, 올해만 지나가면 정말 저는 용맹하게,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용맹하게 연구에 매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구를 통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교육의 앞으로의 역할, 교육학의 역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직접 계셨으면 많은 질문과 토의 혹은 토론들이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 계시진 않고 많은 질문들을 남긴 채 예, 호련히 사라지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뭐 교육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문제 의식들은 좋지만 왜 관계성에 대한 것들, 뭐 평등이든 그것이 대등이든 아니면 또 뭐 어떤 단어를 쓰셨죠? 예, 동등이든 그러니까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AI와 어떤 면에서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됐는지를 좀 또 듣고 싶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꼭 관계를 규정해야만 하는 건가? 그냥 관련성으로 얘기하면 안 될까? 이런 뭐 하여튼간 그런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여하튼 교육학의 본질에서 마지막에 또 교육과 훈련, 그다음에 뭐 교육학,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러나 물어볼 길은 없습니다. 예. 우리 두 번째 발제해 주실 김재정 교수님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네네, 바로 시작할까요? 아니요. 예, 안녕하세요. 아까 지금 첫 번째 장지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표했던 이렇게 글을 좀 읽어가는 형식은 어때요? 좀 익숙하지 않았죠? 네, 그런 형태로는 처음 봤습니다. 그게 그렇죠. 원래 저희 교육 말이로 하시나요? 인류학이나 질적 연구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글자 하나하나를 읽고 왜 그러냐면 단어를 선택한 배경과 그 글의 맥락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런 자연과학이나 하여튼 과학 전공하신 분들은 되게 낯설어 하십니다.
저는 좀 낯설네요. 익숙한 편이기도 해서 예, 하여튼 아마 이게 되게 좀 문화적인 충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네, 예, 맞습니다. 오늘 또 하여튼 발표를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발표 한번 해주실까요?